낭만과 예술로 가득한 파리 여행을 꿈꾸신다면 이곳은 꼭 가셔야 합니다. 가방 단단히 여매시고 핸드폰 잘 챙기시고요. 떠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살리입니다. 세계에서 여행객이 제일 많은 도시 파리. 그 중에서도 여행객이 제일 많은 지역을 꼽자면 어디일까요? 아마도 몽마르트가 아닐까요? 여행객으로 북적이고 치안도 위험해서 거주민에게는 별로 가고 싶은 동네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정말 예쁘고 좋은 명소들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가 주로 예술작품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던 파리의 낭만적이고 예술적인 이미지 있죠? 그런 이미지들이 몽마르트에서 많이 시작된 것 같아요. 실제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많은 보헤미안 예술가들이 이곳에 살면서 예술 활동을 했었죠. 바로 베르포크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문화, 예술, 경제, 기술이 번성하면서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몽마르트에서 그때 그 시절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몽마르트 뮤지엄입니다. 이 지역의 예술적, 문화적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뮤지엄 전에는 실제로 예술가들이 지내면서 작업 활동을 했던 아뜰리에였어요. 르누아르, 라울 디피, 수잔 발라동 등이 살았답니다. 오늘은 몽마르트 뮤지엄을 구경하면서 그 시절 파리의 예술가들과 몽마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뮤지엄 안에는 프랑스 고전 양식으로 지어진 두 저택이 있고요. 고즈넉하고 아담한 르누아르 정원과 카페가 있습니다. 오기스트 르누아르가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가장 유명한 작품은 물랑들라 얄레트의 무도회입니다. 다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밝고 생동감 넘치는 색채와 빛이 몽마르트의 활기찬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림 속 장소가 이 정원은 아니고요. 무도회가 열리는 모습을 포착한 후 캔버스를 이곳에 옮겨서 따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정원의 분위기가 너무 평화롭고 아늑해서 이 모습을 드로잉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그림을 한동안 쉬다가 다시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림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터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는 중간에도 브러쉬를 계속 바꾸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그리기를 최소 5번은 반복하고 있어요. 파리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그림으로 꼭 남겨야겠다는 욕구가 생기는데요.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한 분위기가 막상 캔버스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이 방황을 못 견디다가 펜을 놔버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 언젠가 다시 해야 할 고민을 미뤘던 거죠. 이번에는 잘 이겨내 보려고요. 몽마르트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늘 사람이 많은 관광지잖아요. 좀 앉아있고 싶을 때 카페나 식당을 가거나 대성당 앞에 계단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여기 정원은 그에 비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꼭 카페 음료를 주문 안 해도 정원 안에 벤치나 앉을 곳이 좀 있어요. 전시 한번 둘러보고 여유롭게 쉬었다 가기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르누아르, 라울 디피, 수잔 발라동 등이 살았던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수잔 발라동은 유명 화가들의 모델로 시작해서 그림에 대한 재능을 발견 후 작가가 됩니다. 그의 본명은 마리 클레멍틴인데요. 비엔나에서 태어나 어릴 적 파리로 옵니다. 그리고 16살에 르누아르, 툴루즈 로트렉, 모딜리아니 등 유명 화가들의 모델이 되었죠.
수잔이라는 이름은 툴루즈 로트레기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의 예술적 재능을 알아본 사람은 또 다른 화가 에드가 드가였습니다. 1894년 드가가 그를 국립미술협회에 소개를 하며 그곳에서 첫 전시를 한 최초의 여성 작가가 되었어요. 이후 꾸준하게 파리 살롱과 전시회에 출품하면서 생애 마지막까지 그림에 전념합니다. 강렬하고 생생한 표현의 인물화를 자주 그렸고요. 특히 여성의 몸을 정직하고 자연스럽게 묘사했는데요. 당시 남성의 시선에서 여성이 대상화가 되었던 것과는 차별되는 점이죠. 수잔 발라동이 살았던 이 건물에는 현재 오규스트 에르뱅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어요. 20세기 초 몽마르트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화가입니다. 참고로 불어식 발음은 오규스트 에르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에르뱅이라고 표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점은 상당히 다양한 화풍을 시도했다는 점이에요. 야수파, 입체파, 추상화, 사실주의, 기호학적인 그림들까지 다양한 예술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화풍이 변해가는 과정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초기에는 인상파와 야수파의 영향을 받아서 강렬한 색채의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 초 입체파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하학적인 형태와 구조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색채와 형태가 점차 단순해지고 있죠. 단순하지만 과감한 색상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이 시기에 네덜란드의 데스틸, 독일의 바우하우스, 러시아의 구성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추상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 사실주의적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는 예술계에서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 다양한 움직임이 공존하던 시기였어요. 에르뱅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했던 것 같아요. 시골의 고요한 자연과 사람들의 일상적인 분위기를 생생하게 포착한 풍경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추상화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의 작업 세계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그림들이 탄생합니다. 알파벳으로 자신만의 기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요. 알파벳을 이 기호로 치환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표현합니다. 상당히 모던하고 감각적인 그래픽 포스터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에르뱅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화가이지만 독창적인 추상미술로 현대미술사의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프랑스 화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건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연구소장 작품들을 볼 수 있고요. 몽마르트의 역사를 훑어볼 수 있어요. 물랑루즈 많이들 아시죠? 몽마르트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명소일 텐데요. 물랑루즈는 말 그대로 빨간 풍차라는 뜻입니다. 몽마르트는 원래 약 30개의 풍차가 존재했다고 해요. 원래 이곳은 포도밭과 농지로 둘러싸인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풍차는 곡물과 포도를 가는 데 사용되었죠. 쉽게 말해 방앗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몽마르트가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많은 풍차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재는 단 2개만 남아 있어요. 참고로 물랑루즈의 풍차는 실제 방앗간은 아니었고요. 1889년에 개장한 캬바레입니다. 풍차는 상징적인 장식으로 만든 거라고 해요. 물랑루즈를 비롯한 캬바레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파리의 화려한 밤을 완성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 르샤누아는 1881년에 개장한 파리 최초의 캬바레입니다. 이름은 검은 고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은 고양이가 마스코트처럼 포스터 속에도 등장하죠. 많은 예술가들이 캬바레의 단골이었어요. 캬바레라는 단어가 술 먹고 유흥을 즐기는 한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당시 파리의 캬바레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졌던 공간입니다. 공연을 비롯해 예술가, 문인, 음악가들이 모여서 창작을 하고
소통하는 문화적 허브 역할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캉캉 댄스, 샹송 공연, 오케스트라와 밴드 연주들을 하기도 했고요. 신앙도, 코미디 공연, 실험 예술을 펼치곤 했습니다. 낭만적인 클래식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에릭 사티, 드뷔시 등의 음악가들이 이곳에서 작곡을 했다고도 해요. 그리고 독특한 스타일과 화려한 디자인의 캬바레 포스터를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풍부한 색채와 인물 묘사로 캬바레의 현장감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당시 포스터를 디자인했던 작가들이 몇몇 있는데요. 제일 알려진 작가로는 앙리 툴루즈 로트렉이 있죠. 그리고 르 샤누아 포스터를 만든 앙드레질, 그 외에 찰스 레비, 줄 쉐레 등 작가들이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이 포스터들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몽마르트의 역사와 예술을 기록한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었어요.